자식을 버리는 사람이라면 다들 알겠지만 연예인에게 숨겨둔 자식이 있으면 일에 영향을 주죠. 그러니 즐길 땐 잭처럼 놀고 버리지 말고 콘돔을 쓰세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주인공은 정반대인 사람입니다. 그 잭과는 말이죠. 그는 아이를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귀여운 쌍둥이까지 입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깊은 숲속 이 남자는 카야노 타쿠미.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는 모범적인 일본 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세계로 오게 됐고 현재 마물무리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카야노가 정보창을 열어보니 이들은 위험도 시급의 레드 울프라는 걸 알게 됩니다. 늑대 한 마리가 달려들자 그는 바로 에어 블리스로 쏩니다. 이어서 달려드는 늑대 2마리의 공격을 피하며 처리합니다. 놈들을 해치우고 카야노는 스킬을 사용해 늑대 시체를 인벤토리에 수납합니다. 카야노가 왜 전생하게 됐는지 알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는 이상한 공간으로 오게 됐습니다. 눈앞에는 흰머리의 누군가가 계속해서 사과하고 있었죠. 소개하자면 이 사람의 풀네임은 신필훈 주려섯이라고 합니다. 그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을 신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죠. 카야노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걱정합니다. 카야노가 생각만 했는데도 시가 사기가 아니라고 말하자 그는 크게 놀랍니다. 시는 그의 생각을 읽은 게 아니라 그냥 짐작한 거라고 하죠. 시가 계속해서 카야노에게 사과하는 이유는 이 신이 실수로 카야노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 어벙한 성격은 혹시 그 아쿠아랑 관련이 있는 걸까요? 카야노는 시의 말을 떠올립니다. 시가 시공간의 균열을 고치려다 힘 조절에 실패해서 우연히 균열 반대편에 있던 카야노를 쳤다는 것이었죠. 카야노는 28년 동안 연애 한 번 못 해보고 젊은 나이에 죽게 되어 꽤 슬펐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시는 카야노에게 새로운 몸을 만들어주고 이텔리아라는 세계로 보내주었습니다. 시가 관리하는 세계였죠. 시는 카야노의 몸에 이 세계의 기본 지식과 언어, 그리고 다른 많은 스킬도 넣어주었습니다. 정보를 보고 있던 카야노는 우연히 2아이와 마주칩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쌍둥이였죠. 아이들이라고 생각한 카야노가 다가가 말을 걸자 아이들은 그를 무척 경계했습니다. 2아이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리자 카야노는 인벤토리에서 복숭아를 꺼내 먹으라고 줍니다. 옷도 낡아 보여서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었죠. 그가 쌍둥이의 이름을 물었지만 아이들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카야노가 상태창을 열어보니 둘 다 5살이고 이름이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카야노는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죠. 남자아이는 앨런, 여자아이는 엘레나. 카야노는 가까운 도시로 갈 예정이라 아이들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는지 보려고 데려가기로 합니다. 이동하는 중에 카야노는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걸음을 따라오는 것에 꽤 놀랐습니다. 갑자기 쌍둥이가 커다란 멧돼지 3마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둘 다 너무 빨리 달려서 스킬을 쓸 틈도 없었죠. 더 놀라운 건 아이들이 멧돼지 3마리를 스스로 해치웠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강한 건 알지만 걱정이 돼서 다음부터는 마무리 있으면 먼저 알려달라고 당부합니다. 이제 카야노도 이 2아이가 마물로 가득한 숲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2아이가 마물이 있다며 그의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곰을 발견하기도 전에 쌍둥이가 해치워버렸죠. 그렇게 가는 내내 그는 손쓸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셋은 함께 야영 준비를 했습니다. 엘레나가 장작을 주워와 불을 피워 고기를 구웠죠. 처음에는 둘 다 카야노를 경계했지만 하루를 함께 보낸 후에는 마음을 더 열었습니다. 밤에는 셋이 함께 결계 안에서 잠들었죠. 다음 날 그들은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의 경비병들은 카야노가 앞쪽 숲에서 왔다는 말을 듣고 매우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그 숲은 위험도가 아주 높기 때문이죠. 그는 시골에서 막 올라와 지리에 익숙하지 않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경비병이 카야노에게 뭘 수집했냐고 묻자 그는 약초 몇 개만 캤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도시로 들어가려면 카야노의 신분증이 필요했습니다. 카야노는 당연히 없었기에 촌사람이라는 핑계를 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경비병이 그를 데리고 입국 서류를 만들러 갔습니다. 세 사람은 수정구슬에 손을 대임을 측정하고 신원이 깨끗한지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없자 그들은 임시 통행증을 받았고 이곳에 오래 머물려면 길드에 가서 정식 서류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경비병이 아이들에게 친한 척했지만 거절당했죠. 도시에 들어온 카야노는 둘을 데리고 신전으로 갔고 그곳에서 시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두 아이를 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가 계속 모르는 척하자 카야노는 아이들을 고아원에 보낼 생각이라고 했죠. 시가 황급히 막다가 그가 두 아이를 카야노에게 보냈다는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시는 사과만 할 뿐 이유는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상황을 보아하니 카야노는 짐작이 갔습니다. 이 세계에는 총 5명의 신이 있다는 것을요. 바람의 신, 불의 신, 땅의 신, 물의 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신, 바람의 신인 시, 본인이 말할 수 없다면 분명 쌍둥이는 다른 신들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시는 카야노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인정하며 두 아이가 매우 특별해서 혼자 두면 아주 위험할 거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는 카야노가 아이들을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에게 쌍둥이를 보낸 것이었죠. 그 말을 듣고 카야노도 둘을 돌보기로 동의했습니다. 처음부터 아이들을 버릴 생각은 없었으니 안심하고 맡겨달라고 했죠. 시와의 영상통화를 끝내고 카야노는 쌍둥이를 데리고 여관으로 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둘은 침대에 푹신함에 아주 신나했습니다. 그리고 셋은 다음날 아침까지 푹 잤고 카야노가 눈을 떴을 땐 두 아이가 먼저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가 아이들에게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들이 입을 열어 그에게 인사를 돌려주었죠. 이 사실에 그는 매우 기뻤습니다. 아침을 먹고 그들은 등록을 위해 모험가 길드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필요한 절차를 담당하는 접수원 루나를 만났죠. 카야노는 쌍둥이도 함께 등록하고 싶어 했고 루나도 막지 않았습니다. 모험가 가입에는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이죠. 잠시 후 세 사람의 모험가 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카드는 신분증으로도 사용할 수 있었죠. 카야노는 레벨 3에서 11로 올랐습니다. 아마 쌍둥이와 함께 사냥했을 때 오른 것 같았죠. 루나가 길드에 대해 전반적인 소개를 시작했습니다. 랭크는 신입을 위한 F부터 시작해서 영웅을 위한 S까지 점차 올라갑니다. S랭크 위에는 SS랭크도 있지만 현재 그 랭크에 도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이 한 그룹을 이루어 파티를 맺고 임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파티 랭크는 멤버들의 평균으로 결정됩니다. 업무 절차는 게시판에서 임무 공고를 가져와 접수원에게 제출해 절차를 밟은 뒤 임무를 완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임무 요구사항 외에 수집한 재료 아이템은 길드에 팔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듣고 카야노는 파티로 활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루나는 그에게 그룹 이름을 정해달라고 요청했죠. 카야노는 시를 떠올리고 두 파란 소뭉치를 보며 그룹 이름을 야백상으로 정했습니다. 파티가 절차를 마치자 카야노는 쌍둥이와 함께 임무를 받으러 갔습니다. 임무는 매우 명확하게 분류되어 있었는데 재료 수집 같은 신임용 임무도 있고 숙련된 모험가를 위한 마물 사냥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호의 같은 임무도 있었죠. 카야노는 가장 간단한 재료 수집 임무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야백상 파티의 첫 임무는 슬림초 수집이었습니다. 숲속 깊이 들어가자 세 사람 앞에 나타난 첫 번째 마물은 슬라임이었습니다. 아직 숲 가장자리 근처라 마물의 레벨은 매우 낮았고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슬림초를 발견하자 카야노는 앨런과 엘레나에게 풀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고 채집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풀을 수확하기 시작했습니다. 임무는 완료까지 3일이 필요했지만 그들은 반나절 만에 끝냈고 심지어 요구량보다 더 많이 모았죠. 카야노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는 여기가 애들을 데려오는 유치원이 아니라고 말했죠. 카야노는 평화롭게 해결하려 했지만 남자는 듣지 않고 그를 때리려 했습니다. 그러자 엘레나가 그를 2번 걷어차 쓰러뜨렸죠. 이건 정당방위이므로 루나는 카야노를 처벌하지 않을 겁니다. 길드 문 밖에서 경비병이 들어왔고 두 아이는 카야노가 화나서 자신들을 버릴까봐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은 아이를 버리는 잭이 아니라며 둘을 급히 안심시켰죠. 카야노는 그 후 경비병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서로 소개를 하니 이 남자는 로건이었습니다. 카야노는 숲에서 앨런과 엘레나를 만난 이야기도 해주었죠.
루나는 아가우 왕국에서 이 도시로 온 노예 상단이 있었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쥐숲에서 마물에게 공격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아마 두 아이가 도망쳤거나 미끼로 버려졌을 거라고 했죠. 어쨌든 카야노는 아이들을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로건 또한 가디아 왕국 기사단의 부단장으로서 카야노의 보호자 권리를 보장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루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카야노가 쥐숲에서 왔다는 걸 알고는 그가 분명히 희귀한 재료를 많이 모았을 거라며 매우 흥분했죠. 루나는 희귀 재료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카야노는 루나에게 레드울프 고기를 팔아 꽤 짭짤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 외에 로건이 이곳에 온 이유는 원정 때문이었습니다. 곧 로건의 파티가 정기적으로 깨이 숲에 들어가 마물을 소탕할 예정이야. 놈들이 숲에서 쏟아져 나와 도시를 공격하는 걸 막기 위해서지. 그 숲은 A랭크인데 현재 로건의 파티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가 여기 온 거야. 하지만 카노를 만나고 나선 더 모집하지 않기로 했어. 로건은 카노가 거절할 틈도 주지 않고 길드장과 얘기하러 가버렸지. 길드장을 만난 로건은 이전과 같은 인원을 요청하며 카노라는 사람을 특별히 초대해달라고 부탁했어. 카노가 새로운 세계에 온 지 거의 한 달. 그는 육가 대디 생활에 점점 익숙해졌어. 처음엔 낯을 가리던 렌과 엘레나도 점점 익숙해졌고 셋은 보통 이틀은 임무를 하고 하루는 쉬었지. 어느 세계나 마찬가지로 먹는 게 제일 중요해. 금강산도 식후경이니까? 카노는 여러 종류의 빵을 먹어봤는데 맛있긴 했지만 뭔가 부족했어. 빵을 먹으니 원래 세계의 케이크가 생각났지. 잠시 고민하던 카노는 직접 케이크를 만들기로 했어. 식사를 마치고 카노는 렌과 엘레나를 데리고 시내 빵집으로 갔지. 그곳에서 가게 주인인 미실과 로더 부자를 만났어. 카노는 잼과 크림을 주며 자기 레시피대로 빵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지. 로더는 만들 수는 있지만 카노가 원하는 대로 될지는 장담할 수 없었어. 그래서 카노가 먼저 시범을 보이겠다고 제안했지. 카노는 반죽을 밀어 잼을 속으로 넣었고 그걸로 끝이었어. 카노가 하는 걸 본 로더는 멋지게 한 판을 만들어냈지. 역시 전문가의 솜씨는 따라갈 수가 없었어. 그 후 다 함께 빵을 만들었지. 카노는 선택지를 늘리려고 파탄금도 꺼냈어. 5사람은 저녁까지 함께 빵을 만들었어. 첫 빵이 완성되자 미실과 로더가 맛을 보고는 그 맛에 엄청나게 놀랐지. 카노는 렌과 엘레나를 보며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어. 로더는 바로 카노에게 이 빵을 자기 가게에서 팔게 해달라고 제안했지. 수익은 똑같이 나누자고 말이야. 하지만 카노는 돈을 나누는 건 거절했어. 대신 자신과 두 아이가 가게에 오면 공짜로 먹게 해달라고 제안했지. 그렇게 거래는 성사됐어. 다음날 모험가 길드에서 루나는 카노가 2랭크로 승급했고 현재 레벨은 13이라고 알려줬어. 한 달 만에 승급한 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월등히 빠른 속도였지. 카노는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했어. 루나가 미궁 탐험에 대해 언급했어. 그러고 보니 카노는 시우가 전해준 지식 덕분에 미궁에 대해 알고 있었지. 이 세계에는 총 108개의 미궁이 있어. 루나는 근처에 15층짜리 미궁이 있다고 했지. 도시 근처에는 붉은 늑대나 멧돼지처럼 강한 마물이 별로 없어서 대부분의 숙련된 모험가들은 미궁으로 향하는 편이야. 여기서 미궁까지는 걸어서 반나절 정도 걸리고 정보 수집에도 며칠이 걸리니 만약 카노가 가고 싶다면 미리 준비하라고 루나는 조언했어. 하지만 카노는 바로 출발하기로 결정했어. 정찰 삼아 한두 층만 돌아볼 생각이었거든. 루나는 세 사람의 무운을 빌어줬어. 2층만 가본다고 했지만 렌과 엘레나가 미궁의 정확한 길을 알고 있었기에 셋은 헤매지 않고 어느새 3층에 도착했어. 잠시 후 두더지 형태의 마물이 나타났지. 이곳은 흙의 미궁이라 대부분의 마물도 같은 속성이었어. 어떤 속성의 마물이든 렌과 엘레나는 주먹 2방이면 쓰러뜨렸지. 밖의 마물은 쓰러뜨리면 고기나 재료를 얻을 수 있지만 미궁 안의 마물은 쓰러뜨리면 사라져버려. 대신 아이템을 떨어뜨리지. 마물에 따라 드롭률이 다른데 가끔은 비싸고 희귀한 아이템이 나오기도 해. 이번 두더지는 수염 하나만 떨어뜨렸고 세 사람은 계속해서 탐험했어. 몇 번의 전투를 더 치른 후 셋은 잠시 쉬기로 했어. 카노는 마법 스토브를 꺼내 요리를 했지. 이번 메뉴는 야채를 넣은 꿩고기 수프야.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함께 쉬었어. 그 후 며칠 동안 파티는 마물을 사냥하고 저녁을 먹고 잠드는 일과를 반복했지. 며칠 후 그들은 10층에 도착했어. 카노는 비밀 통로를 발견했고 그 안에는 상자가 하나 있었지.
보상일 수도 함정일 수도 있어. 카노는 생각 없이 바로 열어버리는 어떤 엘프와는 달리 열기 전에 먼저 확인했어. 함정이 아님을 확인하자 렌과 엘레나가 상자를 열었지. 안에는 무략병 2개가 있었어. 하나는 체력 회복, 다른 하나는 마력 회복 포션이었지. 하급 아이템이라 회복량은 미미했어. 카노가 무략을 확인하는 동안 뒤에서 마물 한 마리가 문을 지키고 있었지. 렌과 엘레나는 곧바로 달려들어 놈을 해치웠어. 그놈이 떨어뜨린 아이템은 야생 원숭이의 털이었지. 쌍둥이의 능력을 다시 본 카노는 꽤 놀랐어. 아이들의 감지 능력과 전투 능력은 매우 뛰어났지. 둘은 아주 결단력 있고 마물도 매우 빨리 발견했어. 이건 훈련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 본능이라고 할 수 있었지. 만약 두 아이가 권력자들의 손에 들어간다면 정말 위험할 거야. 이게 바로 시우가 걱정했던 거겠지. 세 사람은 계속 이동했어. 이번에는 땅뱀을 만났는데 독이 있어서 카노가 처리하기로 했지. 잠시 후 벌 3마리가 나타났어. 독이 없었기 때문에 카노는 두 아이에게 맡겼지. 벌들이 꽤 높이 날아서 렌과 엘레나의 공격이 닿지 않았어. 둘은 꼭 술래잡기를 하는 것 같았지. 두 아이가 노는 틈을 타 카노는 인벤토리의 아이템을 정리했어. 대부분 중급 아이템이었지만 팔면 꽤 비싸게 받을 수 있었지. 슬라임 점액은 꽤 인기가 많았어. 잠시 후 렌과 엘레나가 벌 3마리를 해치웠지. 이번 아이템은 이탈리아에서 꽤 희귀한 중급 꿀이었어. 카노는 여왕벌을 찾아 해치울 생각이었지. 쉬는 시간에는 렌과 엘레나에게 프렌치 토스트를 만들어주기로 했어. 계란을 깨서 잘 섞은 후 빵을 계란물에 적셔 팬에 구웠지. 꿀을 살짝 뿌리니 완성됐어. 쌍둥이는 아주 맛있게 먹었지. 먹고 있는데 벌떼가 또 몰려왔어. 아마 꿀 냄새에 이끌린 것 같아. 카노는 렌과 엘레나에게 계속 먹으라고 하고 자신이 놈들을 처리했어. 그는 에어블릭과 윈드블레이드로 날아드는 벌떼를 쓸어버렸지. 그렇게 그는 꿀을 잔뜩 얻고 미궁의 마지막 층인 15층에 도착했어. 세 사람은 문을 열고 보스방으로 들어갔지. 나타난 것은 거대한 지렁이였어. 우리 동네에선 이걸 보스라고 부르지. 카노는 혼자 싸울 테니 아이들에게는 숨어 있으라고 했어. 카노가 윈드블레이드로 공격했지만 지렁이는 피했어. 놈은 샌드블릿으로 반격했지. 놈이 기술을 시전하는 틈을 타 카노는 에어블릿과 윈드 에로우를 연달아 사용해 놈을 쓰러뜨렸어. 전투는 꽤 허무하게 끝났어. 이 미궁이 저레벨이거나 시우가 카노에게 버프를 너무 많이 줬거나 둘 중 하나겠지. 상급 아이템으로 지렁이 고기가 떨어졌는데 카노는 꽤 징그러워했어. 숨겨진 장치가 나타났고 그 안에는 미궁 밖으로 나가는 전송진이 있었지. 그 옆에는 보상 상자도 있었어. 열어보니 폭발 구슬이었는데 사용자에게서 일정 거리 이상 멀어지면 작동하는 물건이야. 꼭 수류탄 같았지. 카노는 렌과 엘레나가 폭탄을 가지고 노는 걸 보고 식겁해서 다시 빼앗았어. 그 후 세 사람은 구슬에 손을 얹어 미궁을 빠져나왔어. 나오자마자 흰 늑대 한 마리와 마주쳤지. 렌과 엘레나는 전혀 경계하지 않았어. 꼬리를 흔드는 모습을 보니 카노는 늑대보다 개에 가깝다고 생각했지. 카노가 정보를 확인해보니 놀랍게도 S급 마물이었어. 게다가 자신의 계약수였지. 생각할 필요도 없이 또 시우짓이 분명했어. 카노가 손짓하자 놈은 바로 달려왔어. 무슨 명령을 내리든 그대로 따랐지. 카노가 늑대와 노는 걸 보고 렌과 엘레나도 놀고 싶어 했어. 카노는 녀석에게 준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지. 하지만 도시에 들어갈 땐 준을 데려갈 수 없어서 자기 그림자 속에 숨겼어. 이건 어둠 마법의 일종이야. 평소에는 주인의 그림자에 숨어 있다가 필요할 때 나타나는 거지. 도시에 들어간 카노는 준에 대해 물으러 시우를 만나러 교회로 갔어. 시우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랐지. 아직 카노에게 줄 신수를 준비하지 못했거든. 아마 이건 물의 신이 보낸 감사의 선물일 거야. 물의 신이 직접 보낸 게 아니라 그 권속이 보낸 선물이었지. 그들은 카노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었던 거야. 아마 렌과 엘레나 때문이겠지. 두 아이의 스킬이 물 마법이라 물의 신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카노가 인벤토리를 확인해보니 다른 물건도 많이 보내왔어. 거절하려 하자 시우는 신의 선물을 받지 않으면 벌을 받을 거라고 경고했지. 그날 밤 며칠간의 노숙 생활 끝에 카노는 드디어 푹신한 침대에 몸을 뉘었어. 다음 날 시우가 말해준 장소로 가서 신수 2마리를 더 받았어. 이번에는 백호와 황금빛새였지. 카노가 정보를 보니 호랑이의 정식 명칭은 비천이었어. 바람을 조종하며 자유롭게 날 수 있는 S급 마물이었지.
다른 한 마리는 뇌응으로 번개 마법을 쓰고 빠른 속도로 공격하는 A급 마무리였어. 카노는 각각 피트와 베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 쌍둥이는 새로운 계약수를 보고 몹시 흥분했지. 카노가 인벤토리를 확인해보니 시우가 목걸이도 보내줬길래 바로 꺼내서 3마리에게 채워줬어. 그 목걸이에는 축소 기능이 있어서 녀석들을 더 작고 귀엽게 만들어줬어. 이걸로 평범한 개나 고양이처럼 도시를 다닐 수 있게 됐지. 렌과 엘레나도 목걸이를 갖고 싶어 했지만 카노는 두 아이가 도시에서 목걸이를 차고 다니면 자신이 체포될 거라고 생각했어. 실망한 듯한 두 아이를 보고 카노는 물의 신이 준 다른 선물이 없나 인벤토리를 확인했어. 그리고는 두 아이에게 목걸이를 하나씩 걸어줬지. 그 목걸이에는 마법 저항 능력이 있었어. 펜던트에는 물리 저항력을 높여주는 반지 2개도 달려 있었고 지도의 위치를 표시해주는 기능도 있었어. 그 외에 인벤토리만은 못하지만 꽤 편리하고 많은 물자를 담을 수 있는 마법 가방도 있었지. 만반의 준비를 마친 일행은 도시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통행증이 있어서 경비병들이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다. 이동하는 도중 엘레나는 인형 가게의 시선을 빼앗겼다. 그녀가 흥미를 보이자 케아노는 둘을 데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옷감과 리본이 있었다. 케아노는 엘레나에게 예쁜 머리끈을 사주었다. 그녀도 케아노를 위해 검은색 머리끈을 골라주었다. 그에게 갖고 싶은 게 있냐고 묻자 없다고 했다. 하긴 남자. 아이는 이런 걸 좋아하지 않지. 그때 가게 주인이 케아노에게 자신이 만든 옷 몇 벌을 쌍둥이에게 입혀봐도 되냐고 제안했다. 말할 것도 없이 뭘 입혀도 둘 다 예뻤다. 둘이 매우 좋아하는 걸 보고 그는 옷을 전부 사주었다. 그날 밤 케아노는 엘렌이 소외되지 않도록 무언가 사줘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어릴 때 좋아했던 것들은 이 세계에 없었다. 그렇게 그는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케아노는 쌍둥이가 깨어서 일어났다. 오늘은 첫 몬스터 토벌, 원정날이다. 그들은 위험 등급 A인 가이어 숲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몬스터들의 소굴을 조사하고 소탕할 것이다. 이 도시에서는 보통 기사와 모험가로 파티를 구성한다. 물론 케아노의 파티도 소집되었다. 성문에 도착하니 로건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케아노는 부단장 아이작을 만났다. 로건을 경계하는 듯 했다. 준비가 끝나자 모두 출발했다. 케아노와 쌍둥이는 로건과 같은 마차를 탔다. 갑자기 케아노는 누군가 셋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엘렌과 엘레나도 마찬가지였다. 케아노는 그게 적인지 아닌지 혹은 자신이 아이들을 데려온 것에 불만을 품은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 가는 길에 엘렌과 엘레나는 가이어 숲에 도착하자 점점 안정을 되찾았다. 로건은 토벌 계획이 5일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세 팀이 각기 다른 길로 야영 지점까지 이동할 것이다. 케아노는 기사단 외에 모험가 파티도 함께 참여한다는 소개를 받았다. 그 파티의 이름은 용의 숨결이었다. 리더는 루돌프 마법사, 아이리스 암살자, 글림, 그리고 투사잭이었다. 소개가 끝나자 모두 숲속 깊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얼마쯤 갔을 때 엘레나는 몬스터가 다가오는 것을 감지했다. 케아노가 모두에게 알렸지만 로건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고 글림도 스킬을 썼지만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했다. 글림의 스킬은 탐색으로 마력을 주변으로 넓혀 다른 물체의 마력을 찾는 스킬이다. 반면 엘렌과 엘레나의 스킬은 기척감지로 자신들의 감지 범위에 침입하려는 의도를 가진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능력이다. 두 아이의 감지 범위가 글림보다 넓어서 그가 감지하지 못한 것도 당연했다. 한참 뒤에야 글림이 감지해냈다. 일행은 즉시 전투태세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레드울프 한 마리뿐이었다. 모두가 싸울 준비를 하는데 쌍둥이가 먼저 달려들어 늑대를 쓰러뜨렸다. 모두가 놀란 가운데 케아노는 둘에게 힘을 조절하라고 말하는 것을 깜빡했다. 로건은 케아노가 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한다며 화를 냈다. 어쩔 수 없이 케아노는 바로 이 숲에서 둘을 주었기 때문에 능력이 약하지 않다고 설명해야 했다. 로건도 케아노가 걱정되었다. 자신이 그에게 모든 골칫거리를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일행은 다시 이동을 계속했다.
엘렌과 엘레나는 마령초를 캤다. 예전에 그걸 캐는 임무를 받은 적이 있었다 아마.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로건이 지켜보고 있어서 케아노는 둘에게 주의를 주었다. 지시 없이 멋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다. 말이 끝나자마자 엘레나가 또 다른 것을 발견했다. 이건 도리끼였다. 로건이 그게 뭔지 모르자 아이작이 그건 가려움증 약의 재료라고 알려주었다. 하지만 함부로 캐면 안 되는데 조심하지 않으면 포자가 터져가려움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 광경을 본 다른 대원은 한숨만 쉴 뿐이었다. 설교쟁이는 모두가 아이작을 부르는 별명이었다. 단장이 사고를 칠 때마다 부단장이 나서서 설교를 하기 때문이다. 케아노는 칼로 도리끼를 채취했다. 1시간이 지났지만 아이작의 설교는 끝나지 않았다. 일행의 진행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케아노는 쌍둥이에게 속삭였다. 그러자 둘은 아이작에게 도리끼를 좀 주며 그의 화를 풀어주었다. 그 틈을 타 로건은 재빨리 도망쳤다. 길을 가던 일행은 오크 6마리와 하이오크 1마리로 이루어진 무리와 마주쳤다. 루돌프가 하이오크를 막기로 했다. 케아노는 바람의 검으로 오크 1마리를 베어 전투의 시작을 알렸다. 그러자 모두 함께 달려들었다. 로건은 케아노에게 매우 화가 났다. 쌍둥이는 로건에게 매우 불쾌했다. 케아노는 모두가 쓰러뜨리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 자신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로건은 그건 자신들이 다수로 공격했기 때문이며 그렇다 해도 그렇게 빨리 처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로건은 루돌프에게 길드에 보고해서 길드장이 케아노의 등급을 올려주도록 요청해달라고 부탁했다. 길드에서 승급하는 방법은 2가지다. 첫째는 매일 임무를 수행하는 것. 둘째는 신망 있는 고위 모험가의 추천을 받고 길드장이 일정 수준까지 등급을 올려주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아이작은 상황을 살펴보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아직 숲의 초입인데 벌써 몬스터 무리와 마주쳤기 때문이다. 숲의 공기도 평소보다 조용했고 몬스터가 무리를 짓는 것은 단독으로 다니는 것보다 드문 일이었다. 아이작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더 자세히 조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긴장된 대화는 엘레나의 꼬르륵 소리에 끊겼다. 그래서 그들은 잠시 멈춰 쉬기로 했다. 케아노가 두 아이에게 빵을 주자 로건이 그걸 보았다. 그는 속이 든 빵이 도시에서 인기 상품이라고 말했다. 하루에 20개만 팔아서 희귀품으로 여겨진다고 했다. 로건이 어떻게 구했냐고 묻자 케아노는 자신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준 것이라고 대답했다. 로건은 쌍둥이의 빵 2개를 탐내기 시작했다. 어쩔 수 없이 인벤토리에 남은 빵을 꺼내 일행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다. 빵을 먹고 나니 다들 일에 더 의욕이 생겼다. 그때 하늘로 조명탄이 쏘아 올려졌다. 구조 신호였기에 일행은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다. 로건은 모두에게 전력을 다해 뛰지 말라고 했다. 도착해서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케아노는 먼저 가기로 결정했다. 그는 엘렌과 엘레나를 데리고 바람 마법을 사용해 셋을 위험에 처한 일행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케아노는 한 파티가 3마리의 늑대에게 공격받고 있는 것을 보았다. 레드 울프보다 상위인 블러드 울프였다. 부상자가 있었기에 케아노는 서둘러 움직여야 했다. 케아노는 검을 꺼내 들고 엘레나와 함께 뛰어내렸다. 순식간에 그들은 블러드 울프 3마리를 해치웠다. 로건 일행이 도착한 것도 바로 그때였다. 이번에도 세부자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로건은 약해 보이는 케아노가 그렇게 강할 줄은 몰랐다. 엘렌과 엘레나는 로건이 케아노를 아프게 하자 또다시 불쾌해했다. 아이작은 다음에 로건이 둘을 불쾌하게 하면 마음껏 때려도 된다고 말했다. 이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케아노는 또다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아침에 느꼈 감각과 매우 흡사했다. 밤이 되자 일행은 몬스터 토벌 원정의 야영지에 도착했다. 기사들이 만든 음식은 꽤나 야생적이었다. 그들은 큰 고기 덩어리를 냄비에 통째로 넣었다. 양념은 소금 약간이 전부였고 국물도 없었다. 로건은 자신들은 기사단이라 싸움만 할 줄 알지 요리는 모른다고 말했다. 케아노가 아이리스는 어떠냐고 묻자 잭은 그녀가 새로운 종류의 몬스터를 만들어낼지도 모른다고 했다. 반면 케아노는 아이들의 영양 섭취에 꽤 신경을 쓰는 편이라
그런 음식을 먹게 할 수 없었다. 전골을 만들어냈다. 모두 맛을 보더니 흠잡을 데가 없다고 했다. 그 덕분에 다음날 아침 일행 모두가 케아노를 기대에 찬 눈으로 쳐다봐서 그는 아침 식사까지 준비해야 했다. 케아노는 또다시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고 엘렌과 엘레나를 안심시켰다. 수가 평소보다 적었다. 케아노는 상황을 물어보러 갔다. 그는 3팀의 팀장 파리우스였다. 케아노가 구해준 사람이었다. 어제는 그렇게 몬스터 무리가 있었는데 왜 오늘은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느냐고. 보통은 깊이 들어갈수록 더 만나기 쉬운 법인데 케아노는 기사들이 제기한 문제가 걱정스럽다는 것을 알았지만 불쾌한 시선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에 정말 신경이 쓰였다. 그때 위에서 거대한 뱀이 나타났다. 뱀이 꼬리를 한번 휘두르자 많은 사람이 쓰러졌다. 엘렌과 엘레나가 달려들려 했지만 케아노가 막았다. 케아노는 바람의 검을 썼지만 뱀이 너무 빨라 파리우스가 흑벽으로 뱀을 막아야 했다. 루돌프는 부상자들에게 뒤로 물러나라고 명령했다. 이 뱀이 아마 수페 이상 현상의 원인인 것 같았다. 케아노는 엘레나에게 숨으라고 했다. 로건은 아이작에게 부상자들을 돌보라고 말했다. 루돌프는 아이리스와 글림에게 지원을 맡으라고 했다. 잭은 자신을 지원하라고 했다. 둘은 함께 달려들었지만 뱀의 가죽은 너무 두꺼웠다. 이 종의 가죽은 물리 공격과 마법 공격 모두의 내성이 있었다. 뱀이 다시 꼬리를 휘둘러 부상자가 더 늘어났다. 뱀은 부상당한 사람들을 노렸다. 케아노는 재빨리 근처 나무 몇 그루를 베어 뱀의 길을 막았다. 로건은 즉시 뱀의 주의를 끌어 아이리스와 글램도 틈을 타 공격했지만 뱀에게는 아무런 상처도 입히지 못했어. 카노는 약점을 찾으려다가 뱀의 꼬리에 매달려 있는 앵과 엘레나를 발견했어. 더 위험한 건 뱀이 두 사람을 눈치챘다는 거야. 케아노는 서둘러 단검을 던져 뱀의 눈을 맞췄어. 또다시 누군가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지. 그 때문에 앵과 엘레나는 집중력을 잃고 뱀에게 공격당하고 말았어. 다행히 둘 다 무사했지. 방법이 없던 카노는 루돌프에게 시간을 벌어달라고 부탁했어. 상급 바람 마법을 사용할 생각이었지. 카노는 한 번도 써본 적 없었지만 지금이라면 분명 쓸 수 있을 거란 느낌이 들었어. 카노가 신호를 보내면 루돌프는 피하기만 하면 돼. 가능하면 자기 뒤로 물러나라고 했지. 루돌프는 그 말을 듣고 돌진했어. 그 사이 케아노는 나선왕 같은 걸 모았지. 케아노는 의심받지 않도록 뱀을 죽일 수 있을 만큼만 너무 강하지 않게 바람의 양을 조절했어. 그가 신호를 보내자 모두가 뒤로 물러났어. 뱀이 달려들자 카노는 즉시 장풍을 날렸지. 그 힘은 뱀을 절단하며 폭발을 일으켰어. 뱀은 토막 났고 그뿐만 아니라 주변 나무들까지 베었어. 루돌프는 이 뱀의 피가 귀한 재료이니 굳기 전에 서둘러 채집하라고 했어. 앤과 엘레나도 아이리스에게 치료를 받았지. 비록 작은 상처였지만 아이리스는 케아노에게 두 아이를 자주 확인해보라고 조언했어. 역시나 힘뿐만 아니라 앤과 엘레나의 신체도 비범했지. 평범한 아이였다면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었을 거야. 카노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어. 그때 그 감각이 다시 나타났지. 하지만 이번엔 카노도 어디서 오는지 느낄 수 있었어. 케아노는 즉시 로건 일행 중 한 명을 제압했어. 케아노는 자신과 아이들이 이자에게 살기 어린 눈빛으로 노려봐줬다고 설명했지. 루돌프 역시 자신의 팀이 도착했을 때부터 그가 쳐다보는 걸 느꼈다고 했어. 생사를 건 전투 중에 살기를 보내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 실제로 앵과 엘레나가 영향을 받았으니 명백했어. 케아노가 화를 내는 것도 당연했지. 두 아이가 위험에 처했으니까.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지만 추궁당하자 그는 케아노가 로건의 관심을 독차지했기 때문이라고 실토했어. 아이작에 따르면 이 남자의 이름은 CJ이고 성은 LGBTQ였어. 그는 자신의 대장인 로건을 공공연하게 사랑하고 있었지. 존경이 아니라 진짜 사랑 말이야. 그가 케아노에게 시비를 건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했어. 로건을 향한 풋사랑 때문이었지. 로건은 자신은 여자를 좋아한다며 황급히 부인했어. 아이작도 나서서 개인적인 일로 전체에 영향을 끼친 것에 대해 케아노에게 사과했어. 이번에는 케아노도 아이작에게 처리를 맡기기로 했지. 다행히 엘레나는 가벼운 상처만 입었고 자신도 그 시선을 무시한 책임이 있었어. 하지만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지. 상황이 정리되자 루돌프는 전투 후에 모두 지쳤으니 케아노에게 요리를 부탁했어. 앤과 엘레나는 전투 후에도 여전히 밝아서 그도 어느 정도 안심했지. 케아노는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 그는 루돌프에게 고기를 손질해달라고 부탁했지. 앤과 엘레나는 달걀 깨는 걸 도왔지만 실패했어. 아이리스조차 할 줄 몰랐지. 식사 중에 카노는 상태창을 확인했고 레벨이 꽤 많이 오른 걸 봤어. 계약서 항목도 추가되었지. 케아노는 물마법이 추가된 걸 발견했어. 또 실이 손을 쓴 거였지. 케아노는 다음에 시험해보기로 했어. 잠시 후 로건이 카노에게 사과하러 왔고 그와 쌍둥이의 도움에 감사 인사를 전했어. 이번 원정은 부상자가 많아 계속 진행하기엔 위험해서 조기 종료될 거라고 했지. 내일 아침 숲을 떠날 예정이었어. 그래서 세 사람의 임무도 끝난 셈이었지. 앤과 엘레나에게 당분간 휴식을 줄 생각이었지. 다음 날 길드에서 루나가 신이 나서 케아노와 쌍둥이를 이끌고 길드장에게 데려갔어. 그는 자신을 요한이라고 소개했지. 그는 로건과 루돌프에게서 케아노의 현재 등급이 조금 낮다는 이야기를 미리 들었어. 실력은 인정하지만 외모만 봐서는 그렇게 강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지. 하지만 실력 있는 두 사람의 추천이라 부인할 수 없었고 요한은 케아노를 바로 A랭크로 승급시켜줬어. 루나는 카노가 이렇게 빨리 성장한 것에 감탄했지. 추천과 케아노가 오크와 거대 뱀을 쓰러뜨린 것을 감안해도 카노를 S랭크로 올리는 건 좀 과하다고 생각했어. 케아노도 별다른 의견은 없었지. 요한은 앤과 엘레나가 매우 강하다는 이야기도 들어서 케아노에게 어떻게 할 생각인지 물었어. 아이가 랭크가 너무 높으면 의심을 받게 될 거야. 반대로 계속 2랭크로 두면 케아노가 고랭크 임무를 받을 수 없게 돼. 파티 랭크는 멤버들의 평균으로 계산되거든. 예를 들어 그가 A랭크고 엘레나가 2랭크면 파티 랭크는 D랭크가 되는 식이지. 만약 D랭크 임무만 받게 되면 케아노의 A랭크 재능을 낭비하는 셈이야. 케아노는 앤과 엘레나를 D랭크로 승급시켜달라고 제안했어. 그러면 파티 랭크는 C랭크가 되고 B랭크 임무도 받을 수 있으니 서로에게 좋은 일이었지. 요한은 루나에게 절차를 맡겼어. 세 사람의 카드를 확인하던 루나는 케아노가 땅의 미궁을 클리어한 것을 발견했어. 케아노는 그게 카드에 기록되는 걸 잊고 있었지. 루나는 케아노가 원정전에 딱 한 번 갔는데 며칠 만에 클리어한 것을 기억해냈어. 이건 정말 새로운 기록이었지. 앤과 엘레나 덕분에 미궁에서 길을 잃지 않았다고 했지. 자랑스러운 일이었지만 카노는 루나에게 이 일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어. 그는 두 아이가 너무 많은 주목을 받아 곤란해지는 것을 피하고 싶었지. 반대로 루나는 누가 감히 거대 뱀을 쓰러뜨리고 며칠 만에 미궁을 공략한 사람에게 시비를 걸겠냐고 생각했어. 어떤 대머리 아저씨를 제외하고는 말이지. 절차가 끝나자 루나는 케아노에게 보상을 건넸어. 돌아가기 전에 루나는 그에게 귀한 재료를 얻었는지 물었지. 여기서 꺼내기는 곤란해서 루나가 창고를 준비해줬어. 그 후 케아노는 뱀고기 몇 덩어리만 길드에 넘겼어. 나머지는 나중에 쓰려고 남겨뒀지. 갑옷을 만들고 비상식량으로 쓸 생각이었어. 케아노는 일부 재료를 루나에게 팔기도 했지. 앤과 엘레나는 루나의 흥분한 모습에 경계했어. 일이 끝난 후 카노는 여관으로 돌아와 푹 잤어. 다음 날 케아노는 앤과 엘레나를 데리고 밖으로 소풍을 나갔지. 그가 누워서 쉬고 있을 때 준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쳐줬어. 돌아온 후 카노는 쌍둥이에게 돈의 종류와 가치를 구별하는 법을 가르쳤어. 동전 10개는 큰 동전 1개, 큰 동전 10개는 은화 1개로 바꿀 수 있었지. 앤과 엘레나가 이해하자 카노는 난이도를 높였어. 작은 동전 54개로 문제를 내자 앤과 엘레나는 금방 큰 동전 5개와 작은 동전 4개라고 계산해냈지. 그는 이어서 10코인짜리 사과 1개와 16코인짜리 오렌지 1개를 꺼냈어. 각각 1개씩 사면 총 얼마일까? 둘은 금방 26코인이라고 계산했지. 개념을 확실히 익히자 카노는 두 아이를 데리고 거리로 실습을 나갔어. 먼저 과일 가게에 갔지. 앤과 엘레나는 금방 좋아하는 과일을 골라 샀어. 가게 주인은 어린아이들이 돈 계산을 잘하는 것에 매우 놀랐어. 아빠가 잘 가르친 덕분이겠지. 물건을 산 후 카노는 과일을 인벤토리에 넣었어. 그 후 세 사람은 도서관으로 갔어.
물마법 스킬을 배웠으니 연습할 책을 몇 권 찾기 위해서였지. 그는 앤과 엘레나에게 글자라는 것을 보여줬어. 둘 다 아직 몰랐기 때문에 그가 가르쳐줄 생각이었지.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와 앤과 엘레나의 열의를 보고 이곳에 글씨 연습책과 간단한 그림책이 있다고 알려줬어. 책을 다 고른 후 세 사람은 그곳을 떠났어. 도시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니 기분이 좋았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신의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에 안심하기도 했어. 이틀 후 케아노는 다시 임무를 받기 시작했어. 케아노는 길 잃은 고양이를 찾는 임무를 받았지. 하얀 발을 가진 미나라는 이름의 검은 고양이였어. 그 고양이가 이 근처에서 사라져서 세 마리의 신수를 모두 불러 도움을 청했어. 그 후 모두 함께 길 잃은 고양이를 찾아 나섰지. 비트는 찾다가 나비에 정신이 팔렸어. 보는 높은 곳에서 찾았지. 케아노는 덤불 속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찾았지만 미나가 아니었어. 애는 흑백 고양이를 찾았지. 반나절을 찾아다녔지만 미나는 보이지 않았어. 케아노는 임무를 포기하고 싶었지만 쌍둥이가 꼭 찾고 싶다고 고집했어. 그래서 케아노는 계속 찾을 수밖에 없었지. 준이 냄새를 따라가 통 뒤에 숨어있는 미나를 찾아냈어. 카노는 앤과 엘레나에게 갑자기 다가가면 놀랄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일러줬지. 둘은 살금살금 고양이에게 다가갔지만 고양이는 놀라서 앤과 엘레나에게 하악질을 했어. 그러자 앤이 목걸이를 이용해 고양이를 유인했고 성공했지. 케아노는 목걸이에 적힌 이름을 확인하고 그들이 찾던 고양이가 맞다는 걸 알았어. 배고파하는 것 같아서 케아노는 인벤토리에서 우유를 꺼내 먹였지. 그 후 케아노는 애타게 기다리는 주인에게 미나를 데려다줬어. 케아노는 둘을 쉬게 하고 싶었지만 앤과 엘레나는 계속해서 수색 임무를 하고 싶어 했지. 케아노가 루나에게 물어봤지만 안타깝게도 남은 건 고블린 퇴치 임무뿐이었어. 이 몬스터는 예전 그 마을에 나타났다고 해. 주민과 가축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었지. 루나는 이 임무가 저랭크 모험가에게는 너무 어렵고 보상은 그다지 높지 않아 중급 모험가들은 받으려 하지 않는다고 했어. 케아노는 두 아이에게 고블린을 잡으러 갈 건지 물었지만 앤과 엘레나는 고블린이 뭔지 몰랐고 심지어 먹는 건 줄 알았어. 카노는 고블린 고기가 맛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 그 후 케아노는 임무 장소로 향했어. 마을에 들어가기 전 케아노는 피트와 준을 작게 변신시켰어. 이곳 마을 사람들은 외부인을 꽤 경계하는 것 같았지. 그가 고블린을 퇴치하러 왔다고 소개하자 그들은 그를 촌장에게 안내했어. 케아노가 마을의 현재 상황에 대해 묻자 그들은 매일같이 고블린 무리가 몇 번이나 습격해왔고 그들은 촌장을 만났습니다. 케아노는 고블린의 공격에 대해 더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촌장은 어른 한 명과 아이 둘뿐이냐고 물었고 그 말을 들은 그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케아노는 촌장에게 가짜 모험가 카드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고블린이 공격해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케아노와 쌍둥이는 서둘러 싸우러 나갔습니다. 고블린 무리가 마을로 쳐들어와 주민들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공격당하려는 순간 케아노가 고블린의 머리에 공기탄을 쏘았습니다. 케아노는 서둘러 사람들을 대피시킨 후 엘렌과 엘레나에게 싸울 때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신수들도 싸우고 싶어 했지만 그는 작은 모습으로만 싸우게 했습니다. 그 후 모두 함께 달려들었습니다. 루는 포효하고 피트는 물어뜯었으며 보는 전기를 내뿜었습니다. 잔챙이들을 처리하자 더 큰 놈이 나타났습니다. 상급 고블린이었지만 덩치만 큰 움직이는 샌드백에 불과했습니다. 엘렌과 엘레나의 발차기 두 방에 쓰러졌습니다. 고블린 무리를 물리친 후 놀랍게도 룬이 케아노와 소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룬이 자신을 주인님이라 부르는 것이 어색했던 케아노는 이름으로 부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룬이 어색해했습니다. 그러자 엘레나가 케아노를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제안했습니다. 피트와 보도말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사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텔레파시 능력을 익힌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케아노는 룬과 피트가 수컷이고 보는 암컷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자 보가 확인하러 갔습니다. 케아노는 고블린의 방아라고 생각했고 마침 물마법을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어젯밤 케아노는 기초 마법을 배워 사용법을 대략 알고 있었습니다.
화재 현장에 도착한 케아노는 물구체를 만들었지만 위력이 부족했습니다. 다시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2개를 동시에 사용해봤지만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안에 있는 집주인이 케아노가 불 끄는 걸 기다리다간 구하지 못할 것 같아서 룬에게 대신 꺼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케아노는 자신에게 꽤 실망했지만 엘렌과 엘레나가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케아노 일행은 고블린을 모두 처리하고 마을 사람들과 작별했습니다. 돌아와서 길드에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고양이를 찾고 고블린과 싸우느라 케아노는 녹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엘렌과 엘레나는 여전히 기운이 넘쳤고 그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케아노는 물고기와 바다에 대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엘렌과 엘레나는 바다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듣고 케아노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3일 후 케아노는 로건과 아이작에게 도시를 떠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케아노는 남쪽의 해안 도시 베이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로건은 케아노가 아직 나라 안에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현재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마물은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케아노와 동행하며 그의 힘을 본 로건은 그를 적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2 아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떠나기 전에 케아노와 쌍둥이는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루나는 매우 슬퍼했지만 돌아올 때 희귀한 재료를 가져와 달라고 케아노에게 부탁했습니다. 케아노는 빵집에 들러 부자에게 빵을 대량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후 그는 옷가게에 들러 엘렌과 엘레나의 여름옷을 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들르자 시아는 케아노가 건강한 모습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케아노는 시아에게 자신의 여정에 대해 알리고 도착하면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이 마지막으로 도시를 바라보고 있을 때 한 상인이 나타나 엘렌과 엘레나가 자신의 상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엘렌과 엘레나는 두려움에 떨며 케아노 뒤로 숨었습니다. 숲에서 2 아이를 발견했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보니 이 남자는 아이들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버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분명 2 아이를 마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미끼로 썼을 겁니다. 이태리아에는 노예 제도가 있고 노예는 계약의 각인으로 표시됩니다. 하지만 엘렌과 엘레나에게는 계약의 각인이 없었습니다. 케아노는 애초에 아이들을 노예로 삼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케아노는 평화롭게 대화하려 했지만 남자는 자기 물건을 돌려달라고 소리치기만 했습니다. 케아노는 당장이라도 손을 쓰고 싶었지만 화 때문에 이성을 잃을까봐 참았습니다. 소란이 일자 경비병이 도착했습니다. 노예 상인은 케아노가 그에게서 엘렌과 엘레나를 훔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케아노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습니다. 경비병이 그에게 케아노가 무엇을 훔쳤냐고 묻자 그는 2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아이가 상품이라는 건 터무니없는 소리였습니다. 케아노는 엘렌과 엘레나에게 노예 각인이 없으니 증명해보라고 요구하며 그가 아이들을 납치해 노예로 만들려 한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때 마침 아이작도 나타났습니다. 아이작은 묻지도 않고 바로 노예 상인을 연행했습니다. 로건도 3 사람을 배웅하러 왔습니다. 케아노는 엘렌과 엘레나를 안심시키며 자신이 있는 한 그들의 가족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떠나기 전 아이작은 케아노에게 베일리 영주에게 보내는 추천서를 주었습니다. 그는 베일리 영주와 아는 사이라 미리 연락을 해두었으니 케아노가 도시에 도착하면 방문해서 문제 해결이나 어떤 일이든 부탁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후 모두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엘렌과 엘레나는 도시를 아쉬워하는 듯했고 케아노는 둘의 기분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 후 케아노는 엘렌과 엘레나를 게르숲으로 데려가 신수 3마리를 소환했습니다. 그는 룬과 피트에게 셋을 태우라고 했습니다. 길이 조금 멀 것이니 보는 높이나라 주변을 살피라고 했습니다. S급 마물을 타고 있는 걸 들키면 곤란해질 테니 말이죠. 그들은 함께 길을 떠났고 출발하자마자 블러드베어를 만났습니다. 신수 3마리가 나섰습니다. 보는 눈을 공격했고 피트와 룬이 함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후 또 다른 곰 1마리가 나타났지만 그것도 쓰러뜨렸습니다. 엘렌과 엘레나가 칭찬하며 머리를 쓰다듬어주자 신수들이 핥으려고 했지만 케아노가 막았습니다. 그는 먼저 물로 깨끗하게 해준 뒤에야 할 게 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어두워지기 전에 가시숲을 통과한 뒤 야영하기로 했습니다. 엘렌과 엘레나는 크림빵을 먹고 싶어 했지만 케아노는 저녁 식사로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내일 아침이나 간식으로 먹자고 했습니다. 대신 오므라이스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신수 3마리도 먹고 싶어 해서 양을 늘렸습니다. 요리가 완성되자 엘렌과 엘레나는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고 했지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신수 3마리는 더 많이 먹으려고 몸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모두 함께 쉬었습니다. 이 세계에 온 후 야영은 여러 번 했지만 대부분 미궁아니라 달을 볼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태리아에는 빨강, 노랑, 파랑 3개의 달이 있습니다. 이 계절에는 붉은 달과 노란 달만 보입니다. 이 새로운 세계에 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기에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모두 간단히 식사를 하고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렌과 엘레나는 바다를 보게 되었습니다. 쌍둥이는 신이 나서 바닷물 맛을 보려 했고 케아노는 손가락으로만 맛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세계의 바닷물도 짰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지켜보던 중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케아노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다를 보니 한 사람이 있었고 물에 빠진 줄 알고 구하러 달려갔습니다. 케아노는 허둥지둥 인벤토리를 뒤지기 시작했고 그 여성이 그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그녀는 인어족인 밀레나였습니다. 케아노가 확인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밀레나는 물의 신의 부활을 통해 케아노에 대해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물의 신이 케아노라면 마을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선 그녀는 케아노를 자신의 마을로 초대하고 싶어 했습니다. 인어 마을은 바닷속에 있는데 그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케아노는 수영을 못했습니다. 방법은 알지만 운동신경이 나빠서 가라앉았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몸은 능력이 향상되었으니 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렌과 엘레나는 수영을 시켜보면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밀레나가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인어의 팔찌인데 착용하면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다고 합니다. 온몸이 얇은 막으로 덮여서 옷도 젖지 않는다고 합니다. 케아노도 인어 마을을 보고 싶어서 가기로 했지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케아노는 신수 3마리를 그림자에 넣고 엘렌과 엘레나에게 팔찌를 채워주었습니다. 그 후 모두 함께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렌과 엘레나는 금방 적응했지만 케아노는 겨우 헤엄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그는 밀레나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케아노가 이 바다에 마물이 있는지 묻자 그녀는 이 근처에는 망치상어나 모래개처럼 그다지 강하지 않은 마물만 있다고 했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상어 1마리가 달려들었습니다. 엘렌과 엘레나는 순식간에 상어를 해치웠습니다. 육지든 바다든 쌍둥이는 적응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모래개도 그 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가자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밀레나는 이곳을 창해궁이라 불렀습니다. 그녀가 3사람을 안내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마을 뒤쪽으로 돌아갔고 그곳에는 난파선 한 척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케아노에게 해결을 부탁하려던 문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산호를 기르는 곳으로 이어지는 동굴 입구가 배 때문에 막혀버렸습니다. 모두 힘을 합쳐 옮겨보려 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창해궁의 무녀공주가 물의 수호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신은 케아노라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케아노는 배 전체를 인벤토리에 넣는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케아노는 생각대로 손쉽게 배 전체를 수납했습니다. 이 배는 딜린더호라는 난파선이었고 모든 선원은 무사히 탈출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모든 마을 사람이 나와 케아노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인어도 사람처럼 다양해서 대머리 인어도 있었습니다. 그 후 모두 산호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밀레나는 산호가 매우 귀하며 여러 약의 재료, 특히 해독제의 재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어인들이 잘 걸리는 병의 특효약이라 그 산호를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막혀있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기에 렌은 산호가 무사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카노를 마을의 무녀 공주님께 데려가겠다고 제안했죠. 마을 깊숙이 들어가자 마을의 무녀 공주인 미코 히메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카노는 그녀를 보고 마치 동화 속 인어 같다고 생각했죠. 그는 이곳에 초대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미코는 물의 신의 신도로부터 카노가 자신들의 은인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그렇게 격식을 차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렌은 난파선 사고도 카노 덕분에 해결됐다고 보고했죠.
카노는 손님에서 마을 전체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카노는 그 신도가 무언가 누설했는지 궁금해서 미코에게 물었습니다. 미코는 현재 이곳에 있는 세 사람만이 카노의 정체를 알고 있다고 말했죠. 비록 세 사람뿐이지만 그들은 카노의 선량한 성품과 그 외 여러 가지에 대해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바로 어인족의 족장인 간도였습니다. 그는 카노의 도움에 감사를 표했죠. 카노가 알기로는 미코가 이 마을의 주인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공주라는 직함은 명목상일 뿐이었습니다. 대대로 신과 잘 맞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선택될 뿐이었죠. 사실 능력과는 상관없이 그저 신성함을 부여하기 위한 관습일 뿐이었습니다. 사실 미코 본인도 이 역할을 맡고 싶어 하지 않았죠. 이 지루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미코는 카노에게 보상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카노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요구할 수 있었죠. 잠시 생각하던 그는 미코에게 수속성 마법을 가르쳐줄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직 미숙한 스킬이 있었고 앤과 엘레나에게도 마법을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간도가 직접 가르쳐주겠다고 나섰지만 미코는 그건 보상이 아니라며 카노에게 다른 것을 하나 더 고르라고 했습니다. 레나가 미코에게 무언가 귓속말을 했죠. 미코는 자신들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주겠다고 제안했는데 마치 쓰레기를 주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카노에게는 유용한 물건이 있을 거라고 했죠. 그 후 카노는 보관 장소로 갔습니다. 카노는 수생브라 같은 몇 가지 물건을 살펴봤는데 해열 효과가 있어 해열제나 화상치료제의 재료로 쓰이는 것과 세제 원료인 돌조개 껍데기 그리고 거대 상어 뼈가 있었습니다. 무기로 사용할 수 있었죠. 그리고 엘레나가 아주 예쁜 진주 2개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카노는 미코가 허락하지 않을까봐 걱정했죠. 그때 레나도 이곳이 자신들의 쓰레기장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어인들에게 진주는 별 가치가 없어서 미코는 인간인 카노에게는 쓸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결국 카노는 동굴 안의 물건들을 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해산물 요리에 초대받았습니다. 배정받았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를 볼 수 있었죠. 이 물고기는 뭔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은 가부로의 훈련이었습니다. 가르치기 전에 그는 마법을 사용하는 방법과 시전할 때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마법에는 조작과 창조라는 2가지 주요 방식이 있습니다. 땅 위에서 흙과 바람 마법을 쓸 때는 조작에 해당하죠. 주변에 돌이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과 불은 먼저 만들어내야 합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수속성 마법을 쓰려면 이것이 선행 조건이죠. 반대로 이곳에서는 바람 마법처럼 쉽게 수속성 마법을 시전할 수 있습니다. 카노가 시도해보니 쉽게 물의 벽을 만들어냈죠. 앤과 엘레나의 경우 둘 다 마법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우선 마력의 흐름에 대해 배우기로 했습니다. 가브로는 2 사람의 손에 약간의 마력을 흘려보내 앤과 엘레나가 느끼게 했습니다. 그 감각을 느끼면 자신의 몸 안에서 찾아보라고 했죠. 앤과 엘레나는 금방 그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가브로는 2 사람에게 마력 제어 훈련을 시켰습니다. 쌍둥이는 금세 능숙해졌고 더 나아가 공격 마법까지 배우게 됐죠. 가브로는 카노에게 저 바위를 향해 워터볼을 쏘아 시범을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카노가 하는 걸 한번 보고 앤과 엘레나도 능숙하게 따라했습니다. 그 후 미코와 가브로는 부자 셋이서 더 연습할 수 있도록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훈련 중에 갑자기 3 사람 앞에 거대한 물기둥이 나타났습니다. 한편 시우는 물의 신의 신도인 마이아를 만났습니다. 그는 난파선 사건 이후 카노를 귀찮게 했다며 그녀를 꾸짖었죠. 시우는 이번에는 넘어가겠지만 다음부터 무슨 일을 하려면 자신에게 먼저 보고하라고 마이아에게 일러두었습니다. 물의 신이 매일 놀기만 하고 일을 내팽개치며 부하에게 떠넘기니 마이아를 탓할 수도 없었죠. 시우가 실수로 쿠우를 죽인 탓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카노를 뒤에서 돕고 있으니 뉘우쳤다고 볼 수 있었죠. 그때 시우의 신도가 카노가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카노 쪽은 물기둥 뒤에서 레벨 123의 레비아탄이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싸우러 온 것은 아니었죠. 그것은 앤과 엘레나에게서 익숙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2 사람은 물의 신의 자식들이었죠. 이 레비아탄은 물의 신의 신도로 쌍둥이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몸이 너무 거대해서 그러지 못했지만 이제 카노가 있으니 그가 필요할 때 힘을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레비아탄은 임시계약을 위해 카노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요청했죠. 그렇게 하면 카노가 자신을 소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카이저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죠. 카이저는 앵과 엘레나를 살짝 떠봤습니다. 두 사람에게 자신을 따라 바다로 가자고 했죠. 매우 돈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카이저도 어느 정도 안심했죠. 카이저는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육아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이 세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카노는 막 이 세계로 전생했으니 궁금한 게 있으면 자신을 곧 텔레파시로 부르라고 했습니다. 또한 카이저는 카노에게 비늘 한 개를 선물했죠. 그 비늘에는 자신의 마력이 담겨 있어 몸에 지니고 있으면 카이저가 카노의 위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카이저는 돌아갈 준비를 했죠. 가는 길에 세 사람을 어인 마을까지 태워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번에 마을로 돌아간 것은 미코에게 육지로 돌아가겠다고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미코는 하루 이틀 더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죠. 그래서 그녀는 가는 길에 먹으라며 도시락을 선물했습니다. 그 후 세 사람은 미코와 레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육지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개 한 마리를 마주쳤고 쉽게 쓰러뜨렸죠. 카노는 바로 개정고를 떠올렸습니다. 그 후 세 사람은 한 미궁으로 들어가 깊숙한 곳에서 전송진에 도착했습니다. 카노가 확인해보니 그들이 있는 곳은 제53미궁이었습니다. 보통 30층까지 있으면 중급 수준이고 각 층마다 전송진이 있었죠. 카노는 앵과 엘레나를 육지로 보내시게 하고 싶었지만 두 사람은 탐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0층까지만 가고 도시로 돌아가 쉬기로 규칙을 정했죠. 그 전에 미코가 준비해준 음식을 먹었습니다. 배를 채운 그들은 제1층 공략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난 몬스터는 도깨구리였습니다. 독이 있었기 때문에 앤과 엘레나는 워터볼로 처리했죠. 더 깊이 2층으로 내려가자 카노는 함정이 없는 비밀 통로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조개 껍데기 상자가 있었고 붉은 가재가 많이 있었죠. 그 옆에는 말린 참치 상자가 또 있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더 깊이 들어가 흰 새우와 해초, 그리고 해삼 2마리가 든 상자를 더 찾아냈습니다. 그는 전부 인벤토리에 넣고 6층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쉬기로 했죠. 카노가 모은 재료라면 개 정고를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세 사람은 휴식을 취했고 다음날 아침 다시 6층 공략을 이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조개 껍데기 몬스터를 만났죠. 이 몬스터는 위험에 처하면 충격파를 쏘는 능력이 있어서 원거리에서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한 방에 몬스터를 처리했죠. 카노는 엘레나의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레벨 25가 되어 있었죠. 반면 카노는 이제 막 27이 되어서 아이들이 자신을 추월할까봐 조금 걱정했습니다. 몬스터가 드롭한 아이템은 폭죽이었습니다. 카노는 앵과 엘레나에게 써보게 했는데 무심코 두 사람을 놀라게 하고 말았죠. 그 충격 이후로 조개 껍데기 몬스터를 만날 때마다 그들은 가차없이 해치웠습니다. 마침내 세 사람은 10층에 도착했습니다. 중급 미궁의 10층에는 보통 보스가 있죠. 방 안으로 들어가니 주위가 온통 물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자 갑자기 물속에서 수많은 화살 물고기가 불나방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카노와 쌍둥이는 물고기들이 더는 날아오르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스킬을 난사했죠. 이 몬스터 무리를 해치우자 10층을 나갈 수 있는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드롭된 아이템도 아주 많았죠. 카노는 여기서 탐험을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갑자기 앵과 엘레나가 물속에서 무언가를 감지했죠. 카노가 확인했을 땐 아무것도 없어서 세 사람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바닥에는 평범한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안에는 인어의 팔찌가 들어있었는데 이건 희귀 아이템으로 여겨지는 물건이었죠. 전송장치가 있는 방에 도착한 세 사람은 도시로 다시 전송했습니다. 카노는 도시를 구경한 후에 영주를 만나 소개장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카노는 앵과 엘레나를 데리고 가리비 가게로 갔죠. 이곳에서는 소금간만 살짝 했습니다. 카노는 주인에게 다른 양념을 직접 추가해도 되냐고 물었죠. 주인의 허락을 받자 카노는 버터 한 조각을 넣고 소스를 살짝 뿌렸습니다. 다 된 것을 두 아이에게 먹으라고 주었죠.
주인은 그것을 보고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는 버터 말고 또 뭘 넣었냐고 물었죠. 그건 코이우치라는 식물로 만든 소스인데 쇼유라고 불렀습니다. 주인에게 맛보라고 주자 그 맛은 정말 천하임이었죠. 옷이 찢어지는 것만 빼고요. 그 향기에 주변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주인에게 조리법을 알려주자 주인은 가게를 내팽개치고 재료를 찾으러 달려갔습니다. 그 후 카노는 대장간에 들렀죠. 그는 주인에게 카이저의 비늘을 휴대하기 편하게 작게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주인은 한눈에 이것이 보통 물건이 아니란 걸 알아봤죠. 이걸로 장신구를 만들면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니었기에 제자인 루디를 불러 이 일을 맡겼습니다. 케아노는 그것을 펜던트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디자인을 참고한 후 케아노는 모양을 결정했습니다. 세 사람을 위한 것이라 루디는 세 가지 다른 스타일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케아노가 쌍둥이에게 물었습니다. 엘레나는 귀여운 스타일을 원했고 애는 아무거나 괜찮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둘이 똑같은 걸 고르곤 했습니다. 이럴 때 가끔 개성이 드러나곤 합니다. 그 후 케아노는 거대한 뱀을 꺼내 주인에게 갑옷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주문을 마친 후 그들은 대장간을 나와 실과 영상 통화를 하기 위해 교회에 들렀습니다. 케아노는 앤과 엘레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실에게 두 아이의 아버지, 즉 물의 신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실은 머뭇거리며 비밀로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화제를 돌려 이제 케아노가 바람의 신실의 신도가 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신도가 되면 구체적인 상징적 역할이나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케아노는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양육과 교육이었습니다. 케아노는 자신의 역할이 좀 더 바람과 관련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은 양육과 교육은 창조신의 영역에 속하는데 케아노가 창조신의 축복도 받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은 바람의 신의 신도가 다른 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불쾌했습니다. 케아노는 그저 앤과 엘레나를 평소처럼 키우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 외에 불의 신이 이텔리아의 요리 수준을 높인 케아노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속체온빵은 가리비 요리와 함께 다른 많은 곳에서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난 수백 년간 이탈리아의 요리는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불의 신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요리는 그의 영역이었기에 그는 신수를 보내주고 축복을 내렸습니다. 케아노에게 불마법을 추가로 말이죠. 통화를 마친 케아노는 앤과 엘레나를 데리고 여관을 찾으러 갔습니다. 한편 실은 케아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쌍둥이의 아버지인 물의 신은 그들의 존재조차 몰랐고 그들의 어머니는 밖에서 애인과 데이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불의 신도 상황을 보러 왔습니다. 다음날 케아노는 다시 아이들과 함께 바다로 놀러 갔습니다. 라이온킹이었습니다. 아직 텔레파시를 배우지 못해 으르렁거릴 뿐이었습니다. 케아노는 그에게 벡터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벡터는 모두와 편하게 놀기 위해 작아졌습니다. 렌이 코코넛을 던져 주워오게 했지만 그대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잠시 후 벡터가 한 소녀를 데려왔습니다. 소녀는 기절해 있었습니다. 상태창을 보니 이탈리아의 뱀파이어 비비였습니다. 마족은 엘프나 인간처럼 다른 종족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인류와 적대하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입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배고파라고 말이죠. 렌과 엘레나도 배가 고파서 케아노는 음식을 준비하러 갔습니다. 음식 냄새에 비비도 깨어났습니다. 케아노는 주먹밥을 뱀파이어 소녀에게 건넸습니다. 배를 채운 후 케아노는 왜 여기서 기절했는지 물었습니다. 비비는 안배시로 가려 했는데 식량을 사는 걸 잊었다고 했습니다. 가는 길에 생존을 위해 사냥과 채집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2, 3일 동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굶다가 기절한 것이었습니다. 비비는 자신이 비밀 요원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한 아가씨의 약혼 후보자를 조사하는 임무를 받았는데 그가 저택에서 평민 소녀를 숨겨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 후 보고를 위해 떠나야 했습니다. 그녀는 감사의 표시로 케아노에게 약초 2병을 선물했습니다. 그가 확인해보니 그것은 미약이었습니다. 그녀는 세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달려갔습니다.
다음날 세 사람은 베일리의 모험가 길드에 가서 도시에 들어왔다고 알리고 재료 수집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미 재료가 있는 몇 가지 의뢰를 골라 바로 완료했습니다. 접수원이 케아노의 모험가 카드를 확인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A랭크라는 사실에 매우 놀랐고 그가 해저에서 새로운 미궁을 발견했다는 사실에 더욱 놀랐습니다. 당공 자신이 주목받는 것을 보고 우연히 찾았다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접수원이 계속 소란을 피워 앤과 엘레나가 무서워했습니다. 길드장이 나와 케아노에게 사과했습니다. 그 후 케아노는 그 미궁을 어떻게 찾았는지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설명을 마친 후 그는 길드원들과 함께 베일리의 영주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꽤 젊어 보였고 이름은 리스너였습니다. 아이작과 아는 사이라고 했는데 사실 두 사람은 친형제였습니다. 인사를 나눈 후 그들은 이야기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앤과 엘레나는 문 밖에서 두 아이를 보았습니다. 케아노는 다시 어떻게 미궁을 발견했는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 세계에서 미궁은 금광으로 여겨졌습니다. 새로운 미궁에 대한 소식이 퍼지면 모험가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그러면 호텔과 레스토랑이 붐비게 됩니다. 가져온 아이템은 길드에 팔리고 길드는 다시 상인에게 팔아 돈을 법니다. 경제가 곳곳에서 발전하면 세금도 충분히 거쳐 영지는 저절로 발전합니다. 지도를 보면 구이다에서 발견된 미궁이 이미 5개나 있었습니다. 케아노가 아는 미궁의 절반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도시 근처의 많은 미궁도 아직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케아노는 다음 탐험 때는 더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케아노가 지도를 들자마자 상태창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그는 실이 항상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의심스러웠습니다. 케아노는 리스너의 미궁 탐사 진행 상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이제 막 1층을 둘러봤다고 했습니다. 리스너는 미궁을 발견한 공으로 케아노가 국가로부터 포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아노는 두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너무 눈에 띄고 싶지 않다며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리스너는 왕에게 보고하고 곧 케아노에게 보상을 가져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논의가 끝나고 길드원이 돌아가려 하자 리스너가 그를 막았습니다. 접수원의 정보 누설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사과하며 다시는 그런 무책임한 짓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케아노가 용서해주자 그는 서둘러 떠났습니다. 그 후 리스너는 케아노에게 함께 식사하자고 초대했습니다. 케아노는 리스너의 아내도 소개받았습니다. 올리브와 그의 두 아들, 테오도르와 라티스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딸도 한 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워서 아이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앤과 엘레나도 아직 낯을 가리는 듯 했는데 또래 친구 앞에서는 오죽할까요? 그 후 모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후 리스너는 케아노의 속 체온빵에 대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케아노에게서 그 레시피를 사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케아노는 리스너에게 그냥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앤과 엘레나가 젤리를 먹고 싶어 하자 테오도르와 라티스가 궁금해했습니다. 리스너와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여서 케아노는 만들어줘야 했습니다. 리스너의 가족 모두 먹어보고는 맛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케아노에게 무슨 재료로 만들었냐고 묻자 엘레나가 슬라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흙의 미궁에 있을 때 케아노는 슬라임을 많이 모아두었습니다. 그 후 케아노가 시험 삼아 만들어 본 결과가 슬라임 젤리였습니다. 리스너는 케아노에게 레시피를 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슬라임 농장을 열 계획이었습니다. 리스너는 또한 케아노에게 베일리에 머무는 동안 자신의 저택에 머물라고 제안했습니다. 케아노는 앤과 엘레나가 또래 친구들과 더 많이 교류할 수 있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케아노와 리스너는 수산시장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앤과 엘레나는 테오도르와 라티스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후 둘은 케아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새로운 조리법을 개발해 손님이 꽤 많은 가리비 구이 가게에 갔습니다. 케아노는 듣자마자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주인도 케아노를 알아보고 줄을 설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후지 상회에 들렀습니다. 이곳은 구아르디아 최고의 상점 중 하나였습니다. 미궁에서 발견된 아이템을 전문적으로 거래했습니다.
케아노는 네 아이를 데리고 리스너가 이곳 주인과 이야기하는 동안 빵 만들 재료를 사러 갔습니다. 잠시 후 리스너도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매우 익숙한 상징이 있는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케아노는 그것이 예전에 유령선에서 본 것임을 기억해냈습니다. 케아노가 리스너에게 최근에 난파된 배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리스너는 그렇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의 회사 소속 배 한 척이 사고를 당해 현재 실종 상태라고 했습니다. 맞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케아노는 자신이 그들의 배를 보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원한다면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모두 확인하러 항구로 나갔습니다. 배가 나타나자 상회장이 틀림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배였습니다. 이 일 덕분에 케아노는 후지상회와 친해졌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여러 가지 물건을 보여주었습니다. 케아노는 커피와 비슷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외에도 그는 여러 가지 다른 재료들을 찾아냈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그것들이 약으로만 쓰였습니다. 이 재료들로 케아노는 카레를 떠올렸습니다. 시장 구경을 마친 케아노는 저택으로 돌아와 요리를 했습니다. 채소는 잘게 썰고 고기는 오크고기를 사용해 살짝 볶았습니다. 그 후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한 육수 냄비에 넣었습니다. 익기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팬에 기름과 밀가루 섞은 향신료를 볶아 카레로를 만들었습니다. 다 되면 냄비에 넣고 잘 섞었습니다. 케아노는 아직 토마토 소스를 찾지 못해 으깬 사과와 꿀로 대체했습니다. 익는데 꽤 오래 걸려서 케아노는 마법으로 조리 과정을 단축했습니다. 그 후 카레가 완성되었습니다. 저택의 모든 사람들이 음식 냄새를 맡고 모여들었습니다. 그 후 케아노는 모두를 위해 더 요리했습니다. 밥이 없어서 케아노는 빵으로 대신했습니다. 그 후 모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리스너는 음식을 끊임없이 칭찬했습니다. 주방장도 맛을 본 후 케아노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식사 후 테오도르와 라티스는 케아노에게 미궁 탐험 이야기를 들으러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 세계에 온 후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테오도르와 라티스는 세 사람을 계속 칭찬했습니다. 앤과 엘레나도 칭찬을 받자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케아노는 아이들을 데리고 빵집에 갔습니다. 리스너 가문에서 요리사에게 크림빵 만드는 법을 가르쳤다. 렌과 엘레나는 테오도르, 라티스와도 점점 친해졌다. 넷은 함께 빵을 만들었다. 아이들은 놀면서 즐겁게 만들었다. 그리고 크림빵과 카레빵이 완성되었다. 맛을 본 요리사마다 카노의 요리에 감탄의 제자로 받아달라고 했다. 며칠 후 세 사람은 근교에 있는 산으로 놀러갔다. 카야노는 신수들을 불러 세 사람을 근처 산까지 태워달라고 했다. 캠핑 장소에 도착하자 카야노는 렌과 엘레나에게 뭘 하고 싶은지 물었다. 둘은 약초를 찾고 싶어 했다. 그러자 카야노는 다 함께 요리 재료를 찾는 놀이를 하자고 했다. 갑자기 쌍둥이가 어떤 기척을 느꼈다. 벡터가 거대해져 세 명을 짓눌렀고 그 후 두목을 한 방에 날려버렸다. 그들을 묶은 후에 카야노는 그들의 소굴이 어디인지 물었다. 물론 불지 않으면 사자밥이 될 터였다. 안에는 도적이 몇 명 더 있어서 벡터가 처리했다. 더 깊이 들어가자 보물을 발견했다. 카야노는 리스너에게 의견을 묻기 위해 일단 보물을 압수했다. 바로 보물 옆에서 카야노는 도적들에게 잡혀온 몇 명의 여성을 발견했다. 그는 곧바로 그들을 풀어주었다. 벡터는 도적을 물리치면서 텔레파시를 배우게 되었다. 도적들을 길드에 넘긴 후 카노는 대장간으로 가서 물건을 찾았다. 총 3개의 펜던트와 뱀 가죽 갑옷이었다. 카야노는 볼이 붙을 수 있도록 장갑도 따로 주문했다. 보통 피부에 꽉 달라붙어서 꽤 아팠기 때문이다. 렌도 받았지만 엘레나는 싫어해서 만들어주지 않았다. 저택으로 돌아오자 리스너가 카야노에게 도적들의 보물 중에서 은색 액자에 든 그림이 있는지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카야노가 그림을 확인해보니 그것은 외설적인 그림이었다. 카야노는 서둘러 렌과 엘레나의 눈을 가렸다. 리스너에게 그림을 넘겨준 후 카노는 이너 마을로 돌아가 신수들이 물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너의 팔찌를 몇 개 더 부탁했다. 모든 장비를 갖추고 모두 미궁 탐험을 계속했다. 그들은 전이 기둥을 이용해 10층으로 이동한 뒤 바로 11층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몬스터를 사냥하고
휴식을 취하며 17층에 도착했다. 2층은 조금 추워서 카노는 렌과 엘레나에게 용의 털옷을 꺼내주었다. 2층에는 물곰도 나타났지만 쌍둥이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그들은 곰의 털가죽을 얻었다. 계속 가다 보니 세 사람은 버블 터틀을 만났다. 그것은 주위에 폭발하는 거품을 내뿜어 엘레나의 움직임을 제한했다. 카노는 재빨리 모든 거품을 인벤토리에 넣고 처리했다. 아래층으로 내려갈수록 수위가 높아져서 렌과 엘레나는 신수들 위에 타야만 이동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보리몬스터 사냥 실력을 뽐낼 차례였다. 하지만 몸집이 너무 커서 몇 군데에서 끼기도 했다. 마침내 모두 마지막 층에 도착했다. 안으로 들어가니 해변이 있었다. 이 미궁의 보스는 베이비 크라켄이었지만 크기는 여전히 거대했다. 카노가 공격하자 그것은 매우 빠른 재생 능력을 보였다. 줄은 그것이 회복할 틈을 주지 않도록 모두 동시에 공격하자고 제안했다. 회복하지 못하게 했고 그들은 손쉽게 크라켄을 물리쳤다. 해변도 사라졌다. 보물방으로 들어가자 카야노는 화염 마법이 부여된 검 한 자루를 발견했다. 미궁 공략을 마친 카야노는 도시로 돌아왔다. 테오도르와 라티스는 카야노의 모험담을 듣기를 무척 기대하고 있었다. 아이작과 로안도 카야노를 찾아왔는데 그들이 온 이유는 카노를 데리러 온 것이었다. 아이작은 리스너로부터 카야노가 새로운 미궁을 발견했다는 편지를 받았다. 그들은 국왕이 만나고 싶어하니 카노를 수도로 데려갈 것이었다. 내일 바로 출발할 것이니 카야노에게 빨리 준비하라고 했다. 카야노만. 아마 아이들은 이별의 슬픔을 아직 모르는 것 같았다. 반면 테오도르와 라티스는 곧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매우 슬퍼했다. 카야노는 떠나기 전에 더 많은 추억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 후 카야노는 내 아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함께 공놀이를 했다. 모두 저녁까지 놀고 함께 식사를 했다. 그 후 카노는 렌과 엘레나를 재우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네 사람은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카야노는 지난 여정을 떠올렸다. 처음에는 렌과 엘레나가 그에게 찰싹 붙어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 떨어져 있게 되었다. 아이들이 성장한 것 같았다. 그 생각에 감동해서 눈물이 날 뻔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별의 날이 다가왔다. 테오도르, 라티스와 함께 있고 싶어 했다. 모두가 수도행을 취소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카노는 쌍둥이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만약 아이들이 남고 싶다면 남게 해줄 생각이었다. 반항기는 막을 수 없었다. 카야노가 마차에 오르려 할 때 렌과 엘레나가 따라 달려왔다. 신수들도 쌍둥이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다. 일행은 리스너 가문과 작별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다. 그리고 그렇게 수도를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